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조상신과 풍수지리에 관한 이야기들. 1. 자연은 살아있는 유기체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에너지를 주고받고 있으며 서로를 향해 사랑의 에너지를 공유하며 자기의식 수준에서 최선의 봉사를 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천자문에서는 율려조양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1. 땅도 숨을 쉽니다. 숨을 쉬는 것을 지기라고 하고 지기는 약한 곳과 강한 곳이 있으며 수맥이 강한 곳과 약한 곳도 있으며 기가 들어오는 곳과 기가 빠져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지기가 많이 흐르는 곳과 지기가 적게 흐르는 곳이 상대적으로 존재합니다. 3. 지구 역시 살아있는 큰 땅덩어리이며 지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격자 에너지 또는 볼텍스 에너지라고 하며 거대한 에너지망으로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데 그것은 마치 인체의 경락과 경혈에 존재하는 낙맥과 사맥처럼 지구 곳곳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것은 일정 주기에 따라 재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지구 에너지 조정 작업을 격자 에너지 그레이드 조정이라고 하는데 이 조정 작업은 천상정부 소속 메타트론 천사그룹에서 맡고 계십니다. 지구에 끊임없이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땅과 하늘이 새롭게 탄생되고 있으며 늘 새로운 땅과 하늘에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시대 상황에 맞추어 미세 조정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 결과 땅의 기운도 늘 변화하고 있으며 살아있는 생명체는 에너지의 변화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확장하는 것이 우주 변화 원리인 것입니다. 5. 조상을 잘 모시겠다고 자손의 대대손 손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돌아가신 분이 좋은 곳에서 잘 지내시라고 좋은 명당 자리에 조상을 모셔야 자식된 도리를 한다는 생각에 풍수지리 전문가를 모셔다 명당을 찾고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6. 자연은 늘 변화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도 드러내기도 하며 오직 변화 속에서 에너지 조정 작업을 통해서 우주의 에너지도 주기별로 늘 변하고 있으며 땅의 기운도 땅의 사람들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늘 변화하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7. 오데카가 젊은 시절 공부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선생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 중 가장 좋은 명당 자리가 어디입니까? 1. 배산 임수지형의 농촌마을. 2. 산속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생김새가 여성의 생식기 모양으로 생긴 곳. 3. 바닷가 마을에서 해 뜨는 곳을 바라보는 곳. 4. 대관령동의 전망대처럼 앞이 탁 트인 곳. 5. 사람이 많이 사는 서울 도심 한복판. 오데카는 그 당시 선생님의 답을 하고 그 답을 하자 선생님은 오데카가 사기꾼으로서는 살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셨답니다. 8. 변화하는 대자연 속에 가이아가 있으며 가이아의 에너지 변화 속에 늘 새로워지는 새 땅과 새 하늘이 서로를 율려의 모습으로 에너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9. 1000년이 지난 풍수지리의 텍스트를 가지고 500년이 지난 낡은 텍스트를 가지고 늘 변화 속에 있는 명당을 찾는 분들의 수고 또한 그분들에게는 최선의 공부이며 3차원의 매트릭스를 풍부하게 하는 삶의 다양성입니다. 10. 변화하는 대자연의 변화 앞에서 고정불변한 영원한 명당 자리는 없으며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듯이 땅이 변하면 하늘의 기운도 함께 변하는 것이지요. 하늘이 변하면 땅도 변하는 것이 이 우주의 이치인 것을. 11. 1000년 전 하늘이 다르고 500년 전 땅이 다르고 100년 전의 하늘과 땅의 기운이 다르고 10년 전의 하늘과 땅의 운기가 다른데 고정불변의 명당을 찾는 텍스트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30년 전 명당이 50년 전의 명당이 지금도 명당이라고 누가 과연 장담할 수 있는가? 12. 지구도 에너지이며 땅도 에너지이며 조상귀신도 에너지이며 내 마음도 에너지일 뿐인데 어디서 명당을 찾고 구하는가? 내 마음은 곧 기라 내 조상도 기운이라 내 땅도 내 하늘도 나와 공명하는 기운일 뿐. 내 마음 있는 곳에 조상도 있고 명당도 있으며 천국 또한 있지 않겠는가? 내 마음 한 자락이 내 조상과 소통되는 마음이 빛의 일꾼들이 있는 곳이 곧 명당이 아닐는지요. 두 번째 이야기. 인격. 내 친구 한결이는 정신질환 중 하나인 다중인격 환자이다. 얼마나 많은 인격이 그 녀석 몸 안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 간질과 비슷한 증세로
나도 모르는 누군가와 싸우는 걸 볼 때면 꽤나 많은 인격들이 있는 걸로 보인다. 싸우는 방법도 매번 달랐다. 어떤 때는 말로 싸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스스로 자신의 가슴을 때리며 싸우기도 했다. 한 번은 어떤 무언가와 진지하게 대치하는 상황이었는지 오랫동안 허공을 응시하다 옆에 있던 커터칼로 목을 베어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가장 힘들어 보였던 사람은 그의 부모님이었다. 벌써 10년을 넘게 정신병원을 제 집보다 많이 다니시면서 병을 치료하려 했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저 매번 같은 말뿐이었다. 언제까지 우리 아이가 이것 때문에 고통받아야 하나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약물 치료일 뿐. 다만, 네, 인격 죽이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치료법은 인격 죽이기라는 것이었다. 내 몸 안에 여러 인격을 죽여 나만의 인격만 남기라는 방법이었다. 그전에도 들었던 말이지만 너무나 추상적이었고 무엇보다 윤리적으로 한결이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법적으로는 인격을 죽인다 하여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인격 하나하나는 한결이에게는 진정 사람과 같았기 때문이다. 그의 고통을 바라보는 나도 친구로서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답답하기까지 했다. 그깟 인격들 죽여서 죄가 될 것이 뭐 있냐며 한결이에게 화를 낸 적도 있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난 할 수 없어라는 힘없는 대답뿐.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다. 한결이가 그의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인 것이다. 갑자기 밥을 먹다가 벌어진 일이었다. 여러 차례 칼로 난도질을 한 다음 한결이는 아버지를 붙잡고 오열을 했다. 난 알고 있었다. 아버지를 죽인 것은 분명 다른 녀석이었다. 존속살해죄라는 누명은 한결이에게 씌워졌지만 법정에서 그가 다중인격 환자라는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살해 당시 왼손으로 급소를 기술적으로 찔러댔다는 점이 그에게 심신상실에 의한 무죄를 선고케 만들었다. 한결이는 왼손이란 전혀 쓸 수 없는 철저한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이다. 대신 법정은 그의 치료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살인이라는 누명은 벗겨냈지만 한결이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는 무언가 결심이라도 했는지 나를 불러 말했다. 지훈아, 내 말이 맞았어. 이제부터 내 안의 인격을 모조리 죽여버릴 거야. 모두를 죽여버리고 이젠 진정 나로 살아갈 거야. 그래, 잘 생각했어. 이젠 너의 인생을 살아야지. 나지막한 나의 마지막 말에 한결이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정신병원의 감호를 받았다. 그의 다짐 때문이었는지 정신병원에서의 그의 간질 증세는 더욱 심해졌다. 목을 조르고 온몸에 상처를 내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를 반복했다. 그런 그 친구를 바라보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멀리서 응원하는 것뿐이었다. 한결이같이 착한 친구가 왜 저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이었다. 극심한 간질 증세로 병원에서 손을 쓸 수도 없을 때 즈음. 어느 날 한결이는 어제와는 다른 너무나도 평온해 보이는 한결이로 변해 있었다. 간질 증세도 사라졌고 행동 패턴도 일정했다. 그 녀석이 드디어 성공한 것이다. 의사는 자신이 치료한 것처럼 으스대며 한결이를 그의 어머님께 인도했다. 어머니는 그동안의 고생을 한 번의 보상이라도 받는 듯한 격한 기쁨과 눈물을 흘리시며 한결이를 품에 안으셨다. 기쁜 건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한결이의 고통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껴왔었기 때문이다. 이젠 그런 힘든 시간을 한결이가 보내지 않아도 된다니. 어머니의 눈물에 나도 괜스레 코끝이 뜨거워졌다. 오랫동안 둘이서 밥 한 끼 못했던 것이 내심 아쉬웠던 터라. 내 욕심에 굳이 싫다는 한결이의 손을 붙잡고 음식점으로 데려갔다. 자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격렬했던지 말 많던 내 친구는 어느새 굳은 장정이 되어 있었다. 뭐 먹을래? 오늘은 내가 살게. 오랜만에 순댓국이나 먹어볼까? 응? 너 순댓국 비리다며 별로 안 좋아했잖아. 어, 응, 그렇지. 하하. 잔치국수나 하나 사줘. 한결이를 안 본 지 오래됐다지만 뭔가 어색했다. 행동하는 것이며 말투며 늑다리 아저씨와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국수가 먼저 나왔다. 한결이에게 음식이 놓였다. 나 먼저 먹는다라고 말하고는 한결이는 젓가락을 집어들었다. 그는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기 시작했다. 이 새끼. 한결이가 아니다. 갑자기 생긴 격한 분노가 나를 휘감았다. 옆에 있던 포크로 그 녀석의 한쪽 눈을 찔러댔다.
한결이는 내가 죽인 거냐. 죽어 이 개새끼야. 피를 토하면서 그 새끼가 소리쳤다. 이 씨발 새끼. 내가 살아남은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이 미친 새끼야. 한결이는 너도 죽어.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그 살인범 새끼를 죽이고 정신을 잃었던 것 같다. 깨어나 보니 나는 어느 병원에 누워 있었다. 그때 멀리서 한결이 어머님께서 달려오시는 게 보였다. 눈물이 났다. 사실 그놈이 한결이가 아니었는데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한결아, 괜찮니? 눈은 왜 또 이래? 날 보며 울고 계셨다. 나보고 한결이라고 말씀하시며 오른손을 들어 내 얼굴을 만져보았다. 한쪽 눈이 붕대로 감겨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나도 한결이의 또 다른 인격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니 그리 나쁘지는 않네. 세 번째 이야기, 불청개. 이하 사람들이 다 개미만 하네. 평생 1층짜리 전원주택에서 살다가 20살이 되어서 친구와 서울로 올라와 싼 월세 아파트에서 동거를 하게 됐다. 자취하니 기대도 되고 살짝은 막막하기도 한 그런 오묘한 기분. 아, 그러면 넌 내일 올라온다고? 생각보다 짐이 많아서 좀 더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응, 그래, 빨리빨리 와라. 여기 전만 끝내준다. 7층에 16평 아파트.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지만 나의 새 보금자리. 여기서 대학 생활을 만끽하는 거야. 어쨌든 동거하는 친구는 내일 도착한다기에 나는 내 짐을 먼저 풀어놓았다. 대충 정리도 끝내고 청소도 하고 나니 밤 10시가 넘어 벌써 깜깜해졌다. 그러고 보니 오늘은 혼자 자는 건가? 어렸을 때부터 겁이 많아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엄마와 함께 자고 그 이후는 혼자 자긴 했지만 집안에 오롯이 홀로 자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에이, 아무렴 어떠냐. 나는 자랑스러운 대학생.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라고. 라고 결심을 하고 이불을 깔고 잠을 청하지만 역시나 머릿속에서 여러 상상이 부풀어 오르고 눈을 감아도 무섭고 눈을 떠도 무서운 그런 상황이 됐다. 잠이 오지 않는다. A씨, 오늘 밤은 그냥 자지 말고 핸드폰이나 할까 하고 반대로 누워서 핸드폰을 들여다본 그 순간 뚝뚝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이 시간에 택배일 리는 없겠지? 누구세요? 아, 지나가던 사람인데요. 갑자기 밖에 비가 오는데 제가 우산을 못 챙겼거든요. 그래서 잠깐 비 좀 피하려 아파트로 들어온 건데 베란다를 쳐다보았다. 어느샌가 비가 마구 쏟아지고 있었다. 아, 진짜네. 정말 죄송한데 우산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내일 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아, 뭐 그런 것쯤이라면. 네, 잠시만요. 신발장을 둘러본다. 이런 필요한 짐만 챙겨서 와서 그런 거 우산을 챙기지 않은 것 같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막 이사를 왔는데 우산이 없네요. 이거 참. 아우, 민망해. 네, 그러면 어쩔 수 없네요. 늦은 시간에 죄송했습니다. 멀어져가는 발걸음 소리. 그렇게 창피할 것도 없지만 무안하고 그래서 혼자 머리를 극적이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불을 켜고 핸드폰을 찾는 그 순간 어떠한 사실이 내 뇌리를 스쳐가고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네 번째 이야기, 인터넷 괴담. 너도 혹시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인터넷 괴담 같은 거 말이야. 정모 같은 걸 하러 나갔던 커뮤니티 회원들이 다음날 다 같이 접속을 안 한다던지 아니면 원조 교제를 하러 나갔다가 통나무가 됐다는 그런 괴담들 말이야. 솔직히 난 이런 거 별로 무섭지 않았어. 결국 이런 거 다 뻥이잖아. 그렇게 집에 있는데 친구 놈이 또 이상한 걸 카톡으로 보내줬길래 읽어봤어. 보나마나 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웃긴 자료인가 싶어서 별로 읽고 싶지 않았어. 진짜 가끔 빵빵 터지긴 했지만 이것도 몇 번이지. 아무튼 말이야. 친구가 보내준 카톡을 한번 봐봤는데 이번엔 좀 심각한 내용인 것 같더라고. 출처는 웃긴 자료인데 내용은 전혀 웃기지 않았어. 이런 게 웃긴 자료에 왜 올라왔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일단 내용은 이래. 자신의 동생을 찾는다는 글이었어. 거기엔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가 쓰여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 동네더라고. 아무튼 어제 새벽에 술에 진탕 취해서 들어오는 여동생을 오빠라는 놈이 구박했나봐. 그래서 여동생은 술김인지 홧김인지 집을 나갔대. 아니, 그럼 찾으러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이놈도 참 웃기네. 아무튼 동생 찾으러 갈 타이밍을 놓친 건지 추워서 안 나간 건지 동생한테 전화를 해봐도 받지를 않더래. 그래서 혹시 주변 공원 같은 데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새벽 4시까지 동생 찾아서 이곳저곳 다 돌아다녀 봤대. 있을 리가 있나? 내가 동생이었으면 친구 집에 가서 자도 벌써 가서 잤겠다. 오빠라는 놈도 참 멍청해. 술에 취해 비틀 때는 애라면 빨리 나가서 데려와서 써야지. 아무튼 댓글들이 아주 가관이더라고. 뭐 시계가 잘못했나라느니 참이슬이 잘못했느니 별로 진정성이 느껴지는 댓글은 아니었어. 그냥 개그만 치고 있더라고. 그래도 다 정신병자는 아니었는지. 이 중에는 진지하게 걱정하는 댓글이 보이더라고. 전화는 다시 걸어봤냐? 카톡은 해봤냐? 동생 친구 중에 아는 친구 없냐? 등등 말이야. 그마저도 동생 친구 중에 아는 친구 없냐는 댓글에 새끼 댓글로 자기 전화번호 적어놓은 놈은 대체 뭐 하는 놈이야? 뭐 자기도 소개해 달라는 거야? 뭐야? 그걸 또 좋다고 따라잡네. 참나 얼씨구 웃고 난리 났네. 요즘엔 자기 폰번 막 퍼뜨리고 그러는 게 유행이야. 다들 제정신이야. 글을 내리면서 보니까 말이야. 그 글 작성자가 아마도 오빠라는 사람이겠지. 그래도 걱정하는 댓글에 일일이 답변하고 있더라고. 전화는 해봤는데 받질 않더라. 카톡을 해봤는데 열람을 안 한다는 거였어. 그러니까 걱정이 더 증폭됐겠지. 그렇게 쭉 댓글을 보다가 밑에 보니 경찰에 신고하라는 댓글이 있더라고. 오빠 놈은 그제야 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어. 멍청한 거야? 미련한 거야? 그때까지 대체 뭘 한 거지? 부모가 없나? 그걸 끝으로 그 오빠라는 놈은 글 제일 밑에 댓글을 달아놨더라고. 자기 폰 번호를 말이야. 멍청한 게 확실해. 차라리 글을 수정하면 될 것을 저기에 댓글로 번호를 달면 대체 누가 보고 연락을 하냔 말이야. 난 친구한테 카톡을 보냈어. 재미없다고. 그러더니 녀석이 나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더라고. 너도 조심해. 너나 조심해. 인간아. 대꾸할 가치도 없어서 그냥 씹었어. 근데 내가 아까 인터넷 괴담에 대해서 말했잖아. 그래서 말인데 방금 나한테 아주 좋은 계획이 생각났어. 괴담이라는 거 진짜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 잠깐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말이야. 난 내가 생각해도 진짜 천재인 것 같아. 위에 댓글 보다가 전번 뿌려놓은 애들 있지. 걔네들한테 톡을 보내봤어. 뭐 할 거 있냐? 바쁘냐? 심심하진 않냐? 나랑 놀지 않을래? 어디 사냐? 그랬더니 꽤나 긍정적인 답변이 왔어. 뭐 한두 명 얻어 걸리겠지 싶었어. 아니면 말고. 그런데 다 모르는 사람들이라 무섭긴 하지만 괜찮다는 식으로 카톡이 왔어. 되는 날은 진짜 뭘 해도 되더라고. 그 3명이 심지어 싹 다 우리 옆 동네 그 옆 동네 애들이더라고. 난 당장 걔들 보고 이쪽으로 오라고 말을 했어. 그때 한 녀석이 자기가 차를 끌고 오겠다는 거야. 다들 좋아하더라고. 내 계획도 모르고 말이야. 저 녀석들한테 말하지 않은 내 계획은 이거야. 저 세 놈이 모였을 때 동생을 잃어버렸다는 글을 쓴 작성자를 불러낼 생각이었어. 동생이 사라지던 그날 그곳에 저 녀석들이 있었다고 말이야. 어차피 동생 신상은 멍청한 오빠 놈이 부려댔으니 내가 하는 거짓말에 다 속을 거 아니야. 그렇게 넷이 모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난 참 궁금했어. 그리고 설령 그게 아무런 일이 안 생긴다고 해도 상관없었어. 저 세 놈이 떠나고 나면 난 저 오빠라는 녀석을 두들겨 팔 생각이었어. 내 상에 올리는 아이디어 도용당했다고 하면 그만일 테고 내가 직접적으로 저들과 만난 적도 없다고 하면 쉽게 혐의에서 벗어날 거 아니야. 그리고 난 그 오빠라는 놈을 반병신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인터넷 괴담으로 뿌리는 거지. 저 3명의 전화번호와 함께 말이야. 정말 생각만으로도 재밌었어. 이런 게 바로 괴담이지. 근데 단톡방에 들어가 있던 3명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사는 곳에서 영일 아파트를 아냐고 말이야. 영일 아파트. 어렴풋이 기억이 났어. 그 엄청 오래된 낡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신축 허가가 났는데 도통 재건축을 하지 않는 그런 아파트였어. 허가가 난 지도 한 5년인가 지났을걸. 근데 대뜸 그 녀석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집에 삼겹살이랑 소주가 좀 많이 있대. 한 일주일은 먹을 양이라고 하더라고.
다들 성인이냐고 묻는 질문에 다들 그렇다고 말하더라고. 계획이 좀 복잡해지는데 상관없었어. 그 아파트까지 여기서 5분 거리였는데 난 좀 깨름칙했어. 왜냐면 그 아파트 옥상에서 사람 여럿 뛰어내렸거든. 얼마나 유명하면 뉴스에까지 나올 정도였어. 당연히 아파트값 다 떨어지고 뭐 그래서 신축을 안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 어쩌던 그 아파트랑 삼겹살에 소주 얘기 듣는 순간 딱 느낌이 오더라고. 옥상. 그 아파트 옥상으로 가는 문만 4개야. 못 막아. 절대로 못 막아. 중고딩한테 거기가 거의 지들 아지트급이었고 동네 양아치라면 그곳에 한 번 이상 안 가본 사람 없을 정도였어. 괜히 갔다가 사람들 만나고 일이 복잡하게 되진 않을까 걱정스러웠어. 아파트에 도착하니까 조용하더라고. 아주. 새벽이라 그런지 역시 말이야. 조용해. 사실 조금 무섭기도 했어. 아주 약간. 내가 집을 나선 지 30분인데 이놈들은 5분 10분이 지나도 나타날 기미를 안 보였어. 아 대체 언제 오는 거야? 설마 내가 낚인 거야? 그제야 난 카톡을 보냈어. 그랬더니 다들 이미 옥상이라고 하더라고. 아니 암만 빨리 와도 대교 하나 건너서 와야 하는 거리인데 이렇게 빨리 왔다고? 내가 와서 보지도 못할 정도로. 난 옥상에 있다면 아래로 손을 흔들어 보라고 카톡을 보냈어. 그리고 미리 왔으면 왔다고 말을 했어야 할 거 아니냐는 말에 삼겹살을 구워 먹느냐고 정신이 없었다는 거야. 자기들 이제 막 먹기 시작했다고 나보고 그냥 빨리 올라오래. 차주는 술까지 처먹고 아주 대놓고 음주 운전하시겠다네. 에라 모르겠다. 그냥 계획은 없었던 걸로. 나도 오랜만에 배 터지게 고기랑 술이나 먹어보자. 당연히 층계로 가는 옥상문은 닫혀 있을 것이고. 보자. 9층부터 올라갈 수 있는 철제 계단으로 올라갔겠구나. 9층부터 옥상으로 막 뛰어 올라가는데 말이야. 이게 고기 굽는 냄샌지 내 입냄샌지 막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고. 뛰어다녀서 단내가 나는 건가? 옥상을 거의 다 올라왔어. 이제 문을 열면 끝. 문을 열어봤어. 안 열리더라고. 그래서 난 그놈들을 불렀어. 저기에, 여기 문 좀 열어주세요. 대꾸도 없더라고. 아주 거기에 환장한 놈들인가 싶기도 했어. 평소 같았으면 그냥 니들끼리 많이 먹어라 했을 텐데. 그날따라 허기가 져서 그런지 꼭 먹고 싶었어. 게다가 계집애도 있으니까 말이야. 얼마나 좋겠어. 이뻐야 하는데. 그렇게 문을 어깨로 툭툭 치니까 문이 밀려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아주 화 하고 부딪혔는데 그제야 문이 활짝 열렸어. 그리고 난 막 뛰어들어왔지. 근데 뭐야. 아무것도 없었어. 아까도 말했지만 여긴 입구만 4개야. 아파트 내부에서 곧바로 올라올 수 있는 곳이 아파트 가운데에 있거든. 그래서 옥상을 갈라놓듯이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와 있어. 그 볼록 튀어나온 대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옥상 위에 옥상이 있었지. 어찌됐건 난 반대편에 있나 보다 싶어 반대편으로 막 달려갔어. 근데 거기도 없는 거야. 난 그게 잡은 놈들한테 카톡을 보냈어. 그랬더니 내가 보인다는 거야. 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왔어. 난 그게 잡은 놈들의 주소를 캐내기 위해서 말을 구슬리려고 머리를 굴렸어. 머리를 굴리는데 말이야. 나도 참 여기 전파가 잘 안 통했던 걸로 기억해. 특히 아파트 철제 계단 쪽으로 올라가면 큰 벽이 하나 있어서 그게 전파를 막는 건지. 그게 그제야 생각이 나더라고. 그리고 카톡을 다시 봤어. 난 확인하자마자 몸이 확 굳어버리고 말았어. 그 순간 문이 갑자기 쾅 하고 닫히는 거야. 난 너무 무서워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 주저앉은 채로 뒷걸음질을 하는데 말이야. 차마 눈을 못 뜨겠더라고. 누가 서 있을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서 말이야. 그러다 갑자기 뒤통수의 소리가 났어. 뒷걸음질을 해댔으니 아마 벽이겠지. 그때는 별로 아프지 않았어. 근데 좀 있으니까 뒤통수가 얼얼해지더라고. 눈은 여전히 못 뜨겠는데 아까 글 작성자 폰번호가 생각나는 거야. 진짜 절박한 심정으로 전화를 걸었어.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 뭐야 이거. 없는 번호야. 뭐야 이거. 어떡하지? 나 좀 도와줘 제발.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5번째 이야기. 기괴한 상점. 현수는 텅텅 빈 바구니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물통이 걸린 상자를 열어보았지만 역시나 돈은 한 푼도 들어있지 않았다. 무인상점을 연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현수는 평소 취미로 농작물을 키우곤 했는데 그 규모가 꽤나 컸다. 무, 배추, 당근 등을 재배하고 나면 그 양이 어마어마해서 현수 혼자서는 다 먹을 수 없는 양이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자니 그게 또 아까웠다. 현수에게 있어 가장 현명하게 남는 작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시장에 눌러앉아 그걸 팔아넘기는 것이었는데 본업이 있는지라 장사를 할 만큼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고안에 낸 게 무인상점이었다. 허나 도시 한복판에 떡하니 무인상점을 열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현수는 아예 날을 잡고 인적이 드문 농촌 마을로 향했다. 농촌 사람들이라면 양심껏 무인상점을 이용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과 함께 아이고 총각, 처음 보는 얼굴인디. 마을에 들어서자 웬 할아범이 아는 척을 했다. 지가 오늘부터 여기에 무인상점 차리려고 왔습니다. 현수가 가지고 온 차 트렁크에서 목공 장비를 꺼내며 대답했다. 무인상점, 무어 채소 같은 거 팔아? 그라지요. 이 동네 사람들 다 농사일 한다. 잘 안 팔릴 낀데. 일단 두고 보시라 해. 현수의 자신만만한 모습에 할아범이 몇 번 혀를 찼다. 현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져온 판자를 어깨에 짊어매고는 아저씨, 여기 근처 사람들 잘 다니는 길목 있을까요? 촌 노인들이 돌아다녀봤자 어디까지 가겠어. 요 길목이 그나마 많이 돌아다니지. 그럼 여기쯤에서 팔면 많이 팔릴까요? 네 맘대로 해라. 할아범은 더는 관심이 없었는지 빽 돌아섰다. 혼자 남은 현수는 그 자리에서 판자를 톱질하고 두들기더니 금방 작은 탁상 하나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가져온 농작물을 바구니에 담아 그 위에 올리고 가격표를 붙였다. 자, 이제 이것만 놓으면 완성이구만. 현수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자물통이 채워진 상자를 옆에 놓았다. 그리고 몇 걸음 뒤로 가서는 한껏 팔짱을 끼고 완성된 무인상점을 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두어 번 끄덕였다. 내일이면 다 팔려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자신의 무인상점에 들른 현수는 두 번이나 놀랐다. 농작물로 꽉 차있던 바구니가 텅텅 빈 걸 보고 처음으로 놀랐고 기대하며 연돈 상자를 보고 또 한 번 놀랐다. 상자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다. 누군가 도둑질을 한 것이다. 허탈해진 현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믿었던 농촌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이 컸다. 누군진 몰라도 잡히면 죽여버릴 거야. 한참 뒤에야 정신을 바로잡은 현수가 바구니에 채소를 우겨 넣으며 중얼거렸다. 설마 두 번이나 훔쳐갈까 싶어 다시 한번 믿고 팔아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그 믿음은 금방 깨지고 말았다. 계속 같은 일이 되풀이되었고 일주일째 되던 날 현수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화가 머리끝까지 솟은 현수는 무작정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회관 안으로 들어가니 그곳에서 노인들이 각종 음식을 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깍두기, 배추김치, 군고구마, 전부 현수가 팔던 농작물들이었다. 이게 뭐요? 이거 내가 팔던 것들 아니요? 현수가 따지고 들자 노인들이 욕지거리를 내뱉었다. 저 썩을 놈이 뭐라고 시부리는 것이야. 갑자기 노인네 잔치에 쳐들어 와서는 누굴 도둑놈으로 만드는 거야. 우와, 이 노인네들 뻔뻔한 것 보소. 점점 완성이 거칠어지기 시작하더니 술에 취한 듯 얼굴이 시뻘개진 노인이 현수에게 달려들었다. 이게 내 부모 뻘되는 사람들한테 위아래도 없이 주둥이를 놀리는구먼. 그리고 멱살을 움켜잡더니 주먹을 휘둘렀다. 그대로 한 대 얻어맞은 현수는 바닥에 나뒹굴었다. 이 노인네가 미쳤나. 현수의 머릿속에서 살인 충동이 일었다. 그때 마침 장식장에 올려져 있는 짱돌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리고 생각할 틈도 없이 바로 행동으로 옮겼다. 짱돌이 부딪힘과 동시에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주변에 있던 노인들도 도망칠 틈이 없었다. 전부 현수가 휘두르는 짱돌에 쓰러져 나갔다. 이윽고 마을회관 안은 빛을갑이 된 채 시체들만 널브러져 강렬한 철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그걸 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던 현수는 들고 있던 짱돌을 그대로 바닥에 떨구더니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어둑한 밤 풍경에 희미한 달빛이 감돌고 있었다. 그대로 터덜터덜 길을 걸어가려니 앞에 자신의 무인상점이 있었다. 채소가 들어있어야 할 바구니엔 아무것도 없었다. 회관에 가기 전 채소로 꽉꽉 채워놨던 바구니였는데 아무것도 없다.
현수가 모두 죽여버린 마을 사람들이 훔쳐간 것은 아닐 터였다. 그렇다면 누가 훔쳐간 것인가? 그때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그곳엔 산채 많은 멧돼지 한 마리가 어둠 속에 숨어 현수를 노려보고 있었다.